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 쪽으로 가서 박수를 청하고 일부 의원과는 이렇게 대화도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인데 권 전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저 장면 설명했어요.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2번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면서 툭 치고 갔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또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죠. 첫 시정연설 내용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그러니까 오늘은 뭐 추경 예산을 위한 시정 연설이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대통령의 말씀에서 나타났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봤고요. 예. 그다음 내수 침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민생의 악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제때 써야 네.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시에 또 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는 그런 설명을 야당에게도 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보신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죠.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 죄송한 게 대통령 입장할 때는 저 여당 쪽으로 입장을 했는데 네. 이제 야당 의원님들한테 감사한 게 다 일어나서 계셨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여야 간의 협치와 이런 모습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근데 왜 미안했냐면 예. 여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인사를 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한 거예요. 야당 의원님들을.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속으로 나갈 때는 야당 의원님들 쪽으로 가시겠지. 저쪽에 갈 때도 좀 시간을 많이 걸려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가셔서도 차근차근 인사를 다 하셨고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번 김민석 후보의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그 어떤 뭐 그런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총리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중앙대 선후배 사이처럼 뭘 그래 하고 툭 치면서 했는데 그 뒤가 압권이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오늘 추경연설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외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여야 간에 정말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처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좋고 네. 야당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영두 의원님 뭐 현장에서 듣고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요? 원래 우리 당은 좀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왜 저렇게 무르나 할 정도로 이런 협치 문제에 적극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마 어려운 시기니까 여야가 좀 더 힘을 합쳐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추경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하신 인식 중에도 사실 그건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대목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기축을 고집한다. 근데 이걸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 사실은요. 그 얼마 전에 총리 청문회에서 놀렸던 것은 우리 국가 부채가 한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인데 50%를 육박하고 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 부채가 높으면은 우리 금리라든가 우리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굉장히 국가 전체 경제에 또 다른 이제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정부가 또 재정부가 기획 재정부가
이 국가 재정의 긴축 또 건전성을 강조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역대 정부가 뭐 그런 긴축 상황을 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바로 재정이 건전해야지만이 경제라든가 또 우리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고 해서 여러 재정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세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선 기업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확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규제 개혁 또 노동 개혁 이런 걸 통해서 뭐 주 52시간제라든가 또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해서 초격차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오늘 무슨 추경 연설을 통한 것이지만 추경에서도 이런 연구개발과 AI 진작을 위한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것의 중요성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또 다 어렵지만 노동도 좀 협조를 해달라. 지금 근데 민노총 출신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뭐 그분이 적극적으로 노동계와 협력을 구해서 노사정을 다시 평화를 이루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 우리 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도와드렸으니 이제는 청구서를 내미는 식이 된다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 나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노동의 협조를 구하는 뭐 그런 계획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6월 넷째 주. 긍정이 62%, 부정이 21%로 나타났습니다.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는 한 9%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의 의뢰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였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금 취임 직후보다 긍정적 평가가 9%포인트 오른 거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부정 평가는 한 2%포인트 소폭 상승한 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첫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임기 초에 이 지지율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안목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잘해서 오를 수도 있지만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국민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긴데도 지금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잘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소망이 반영된 뭐 그런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대통령실도 정부도 그렇게 보아야만이 정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치가 약 9%포인트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환호한다거나 그렇게 환호하는 겉대 표정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분석을 한다면 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G7에 임기 초 12일 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나토도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가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개 이 민주주의 세계 국가와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동맹이라고 소위 윤석열 정부 이야기했던 야당 때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안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정상과의 통화도 미국에 이어서 일본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인사에서 나타난 그 어떤 실용적인 내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야당의 주장으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남는 그런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던 그런 지지율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뭘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 또 바람들이 모아진 결과라고는 입장이신데 민심은 이렇게 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긴 한데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정부의 추경안이랄지 여러 가지 협조 방안들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추경안은 어차피 정부가 편성하기로 했고 네. 또 국회가 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을 내실 있게 근데 추경안 중에 이게 소비 쿠폰 형식으로 이렇게 막 실제로는 뭐 돈을 뿌려주는 식이 되고 실제로 그게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내실에 도움이 안 되면서 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어려운 시기고 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정 정책을 좀 쓰겠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반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재정 정책도 진짜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추경 심사를 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조금씩 뿌려서 뭐 정말로 우리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경제지고 조간신문들이 오고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것은 산업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소비 쿠폰 형태로 네. 그때 이재명 민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워낙 힘이 세니까 예. 해보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뒷골목에 우리 저 동네 골목 상권에 우리가 늘 만나는 연매출액 근데 3억 이하의 정말 우리 정말 민생과 관련된 그런 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급 네. 매출 이상의 일정한 곳에 모이고 또 그것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쏠리고 근데 고깃집에 쏠리고 물론 고깃집도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골고루 이 재정 지출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또 있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고 나면은 우리 서민들이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그 서민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좀 더 실효적으로 돼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로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 좀 더 구체적인 네. 방안을 함께 개발할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예. 지금 뭐 집권 초기에는 이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여당이 국민들이 한번 두고 보자는 것이고 대통령도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것이고 또 G7 간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토도 이번에 갔으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유럽과도 협력할 일이 많거든요. 네. 미국 대통령과도 바로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섣불리 결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쉽긴 한데 네. 그래서 소폭 오르면서도 또 원래 이럴 때는 기대가 오르면은 부정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부정도 좀 소폭 또 올랐습니다.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람만큼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꼼꼼히 눈여겨 보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안에 협조를 하되 그 안에 이제 내실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그 상임위원장 이 배분 문제 좀 합의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원내대표단이 오찬 회동도 했고 결국 합의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국회의장 주재하는 회동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임까지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기다리고 협의를 하되 네. 이것은 뭐 그렇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외람되지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 예. 발생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당 내부의 빨리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께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 새로날 수 있겠다, 건전한 보수로서 그런 새로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지금 드려야 될 타임에 네. 그것은 지금 아주 요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부 혼란이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잘 정비가 되고 정말 그 어떤 서로 충분한 요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것은 뭐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만한 그런 어떤 명분과 또 힘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예. 생각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결자 해지 차원, 책임의 차원에서 이번 원구성은 그런 그대로 협조를 좀 하시고 네. 빨리 내부를 정비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힘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키워 보여주시면서 차후에 그런 문제는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잠시 뒤에 그 저희 사사건건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원구성 관련된 협의 내용 좀 깊게 들어보고 간략하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뭐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목은 우리 곧 나오시겠습니다만 신임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그랬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의 껍질을 벗겨내는 만큼 정말 환골탈태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게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 원구성 문제가 왜 다시 이야기되냐면은 우리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재위원장도 지금 새로 뽑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을 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참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마하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협치의 원칙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김대중 평민당 시절에 정착된 것인데 그전까지는 일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었거든요. 네. 원내대표도 하고 미국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 평민당 총재일 시절에 국회도 협치를 하자 그래서 이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는데 그때 원칙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두 번째 당이 그렇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균형을 취하자.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렇죠. 뭐 상정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법사위도 이제 상원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그 차제에 한번 또 새 정부도 출범했고 여당이 되었고 또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네. 과거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다 가져가서 법을 서두른 경우가 임대차 3법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하자는 것인데 여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